이때 들어가는 전진 패스와 리턴 패스에 이은 침투 패스 패턴은 역시 스포르팅 시절 아모림의 주된 공격 패턴인데요.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아스날이 홈에서 맨유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둡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선두 리버풀과의 격차를 9점 차에서 7점 차로 좁혔고, 아모림의 맨유는 리그 최상위 팀을 상대로 힘을 쓰지 못하며 아모림 체제 4경기 만에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홈팀 아스날은 오늘도 자신들이 잘하는 축구를 펼쳤습니다. 빌드업에서는 역시 굉장히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펼치는 아스날입니다. 센터백 살리바가 중원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웨데고르가 중원으로 내려서기도 하며, 레프트백 진첸코가 중원으로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러한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순간적으로 프리맨을 만들어내며 압박을 풀어내는 아스날입니다. 맨유가 내려서서 조직을 갖추면 특히 전반전 이를 공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맨유의 수비가 중앙으로 쏠릴 때 우측면 사카 혹은 팀버에게 크게 열어주는 파티의 위협적인 오픈 패스를 통해 특히 후반전 수차례 찬스를 만들어냈으며,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필살기 세트피스를 통해 이득점을 만들어내며 2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리더이자 공격에선 세트피스의 주 득점원인 마갈량이스가 빠진 가운데서도 무실점과 세트피스 2득점이라는 결과를 챙긴 아스날입니다. 이를 상대로 맨유는 어땠을까요?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아스날에게 압도당한 맨유입니다. 볼 점유율은 50대 50으로 갔지만 슈팅 14대 5, 유효 슈팅 6대 2, 경기를 가른 코너킥의 경우 13대 0으로 0.22의 낮은 기대 득점값을 기록하며 아스날의 골문을 거의 위협하지 못한 맨유입니다. 선발로 나선 가르나초, 호일룬, 마운트의 3톱은 전반 내내 2개의 슈팅, 유효 슈팅은 1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가르나초는 팀버 혹은 살리바에게 지속적으로 막히는 모습이었고, 호일룬은 살리바 혹은 키비오르와의 경합 상황에서 고군분투했으나 79분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단 한 차례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으며, 마운트는 부지런한 오프더볼 움직임과 수비 가담을 보였으나 날카로움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후반전 변화를 위한 카드 역시 애매했다는 점입니다. 후반 59분 지난 에버튼전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한 지르크지와 레시포드가 투입됐지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아스날 수비진을 상대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두 선수 모두 슈팅 한 번 쏘지 못하며 부진했고, 득점이 필요한 후반 79분 남은 교체 자원 중 유일한 공격 자원인 안토니를 투입해봤지만 역시 큰 활약을 펼치진 못했습니다. 그나마 하프타임에 윙백으로 투입된 최근 폼이 좋은 디알로가 적극적인 1대1로 우측면을 흔들었지만, 아스날은 흔들리는 진첸코를 빼고 수비력이 좋은 팀버를 레프트백으로 돌리는 대응으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리그 극강의 아스날 수비진을 상대로 경기 내내 3톱 자리에 6명의 공격수를 활용했지만 모두 부진한 맨유 공격진의 문제는 다소 절망적이었으며, 공격 전술의 향상과 1월 이적 시장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아모림의 맨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요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먼저 테나을 시절 부임 기간 내내 수비 간격의 문제가 지적되었다면, 아모림의 맨유는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 조직을 잘 갖춰내면서 아스날 역시 오픈 플레이에서 맨유의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를 풀어가는 부분에서 분명 개선된 아모림의 맨유입니다. 아모림 체제의 첫 번째 경기였던 입스위치전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강등권 팀에게 중원을 장악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보데글림트전과 에버튼전 2연승을 거치며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아스날전 전반전에는 리그 내에서 가장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 중 하나인 아스날의 압박을 빌드업을 통해 풀어나오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역량이 아닌 팀이 갖춰놓은 체계 속에 그들이 의도한 대로 압박을 풀어냈던 빌드업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웨데고르가 마즈라이를 등 뒤로 가리며 오나나를 압박하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거쳐 프리맨이 된 마즈라이에게 볼을 연결합니다. 이번엔 라이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등 뒤로 가리며 마즈라이를 압박하자 전방에서 내려서는 가르나초를 거쳐 프리맨이 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연결하고, 이때 가르나초에게 아스날의 라이트백 팀버가 끌려 나오면서 열린 사이드 공간으로 말라시아에게 연결하면서 후방에서의 짧은 연계로 상대를 끌어들이며 공간을 만들어낸 뒤 압박을 풀어내며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후방에서 아스날의 풀백을 포함해 상대를 끌어들이고, 가르나초가 센터백 살리바까지 끌어들이며 상대의 후방이 엷어질 때 최전방 호일룬에게 한 번의 연결을 통해 역시 상대를 끌어들인 뒤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해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내고자 하는 맨유의 빌드업입니다. 이번엔 3백 중 한 명이 중원으로 전진하는 맨유의 빌드업 구조에 의해 순간적으로 아스날 투볼란치에게 중원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점했고, 이를 통해 프리맨에게 볼을 연결하며 압박을 풀어나오는 맨유입니다.
이렇게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미들서드에서 볼을 점유하는 과정까지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파이널 서드로 진출하여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많이 부족했으며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아모림의 맨유가 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공격이 이뤄질 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를 통해 상대를 끌고 들어가 중원 공간을 만들고 센터백 사이 간격을 벌립니다. 이 간격으로 침투하는 스트라이커에게 이어지는 침투 패스가 들어가거나 혹은 스트라이커의 리턴을 거쳐 이어지는 연계 플레이는 스포르팅 시절 아모림 감독의 주된 공격 패턴 중 하나였는데요. 이때 달로는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물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나 파이널 서드에서의 부분 전술이 아직 완전히 가다듬어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이드에서 공격이 펼쳐질 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를 통해 상대를 끌고 들어가 중원에 공간을 만들었고 이때 들어가는 전진 패스와 리턴 패스에 이은 침투 패스 패턴은 역시 스포르팅 시절 아모림의 주된 공격 패턴인데요. 이번에는 전진 패스가 잘 들어갔고 안토니가 볼을 받은 뒤 돌아 들어가는 지르크지에게 잘 연결되긴 했지만 안토니가 걸려 넘어져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이렇듯 아직 파이널 서드에서의 부분 전술과 공격의 조직이 더 다듬어질 필요가 보이며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아모림의 맨유입니다. 후백 아모림의 전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스날을 상대로 한 패배에서 절망과 희망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아모림의 맨유입니다. 박싱데이가 다가오는 가운데 아모림은 시간이 흐르며 조직력을 발전시키며 맨유를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